이제 해외주식 해야지. 돈도 안 들어오고 더 힘든데 라고 했던 것이 1분기라면 2분기 때는 그게 조금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들어갈 타이밍이냐면 여기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발톱을 세울 것이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 기준금리가 우리의 경제를 저해할 만큼 임계치를 넘는 수준은 올해 내년은 아닐 것이다. 자, 오늘 이야기해 주실 주제는 또 뭔가 오늘 새해니까 네. 첫 보따리 굉장히 중요한 거, 네.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거, 세뱃돈 좀 챙겨갈 수 있는 거 네네.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네, 올해는 뭐 아시는 것처럼 휴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네. 네, 빼가 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 대체 휴무일이 2일 있다든가. 며칠 없죠. 네, 네, 지금 현재 상황까지 보면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연초니까 네. 큰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제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증권왕사 앵커를 하다 보니까 연초가 됐는데 우리 주가 지수가 그냥 횡보해요. 큰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해 연말에 주요국들의 통화정책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것들의 해석이 아직까지 좀 분분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노선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저는 방향성이 좀 정해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릴 텐데 그 방향성의 지속 기간이 그렇게 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러한 시장의 컨센서스라 그러죠. 시장의 움직임들과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을 하겠지만 점차 후반으로 갈수록 지금의 컨센서스가 달라질 가능성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고요. 과거 우리가 경험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컨센서스가 바뀌는 그 시점이 일명 분수령이에요. 투자를 하더라도 그 시점에 전후로 하시는 게 가장 퍼포먼스가 좋고요. 그것을 미리 아는다는 것은 약간 리스크는 있죠. 그냥 전망이다 보니까 틀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가정들을 오늘 쭉 말씀드릴 건데, 그런 조건들에 의해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그 조건들이 변하면 결론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좀 들으시면 올해 상반기 녹록치 않은 주식 투자거든요.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대체 자산인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이런 큰 변화 속에서 어느 중심을 잡고 좀 보자라는 것의 소제목은 컨센서스 비틀어 보기, 이 정도로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그 정도 좀 마감을 할 것 같고, 제가 구정 전에 또 한번 와가지고 그때는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먹거리, 미국의 큰 안보 자산의 변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패권 경쟁 속에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그게 과거와 패권 경쟁이 지금은 어떻게 다른지, 그 점에 대해서도 오늘 말미에 약간, 그 다음에 다음에 와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레이트 시프트는 어떤 뜻이죠? 이제 대전환의 시기다라는 것이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뭐 오늘 공교롭게도 프랑스에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했다. 맞아요. 이제 슬슬 끝나갈지 하니까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직까지 한국은 변이가 우세종이죠.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아니지만 이미 프랑스부터 유럽은 다시 한번 또 변이가 창궐했다는 것이 약간 불안 요인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음 한 달 뒤에 만났을 때는 그때 프랑스의 그 시점에 그게 오히려 리스크 요인이었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치사율이 낮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해졌죠. 왜냐하면 백신에 대한 라이센스가 꼭 필요하고, 어디 갈 때도 상당 부분 이제 백신 접종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어울림이 상당 부분 깨졌기 때문에요. 하지만 결국 치사율이 낮다는 거, 중증으로 가지 않다라는 것이 큰 일상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사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위드 코로나는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제 복선에 좀 깔고 있고요. 오늘 기본적으로 그레이트 시프트는 이런 큰 대전환 시기에 자산의 시장, 아니면 금융의 변동, 자금의 흐름,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갈까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이걸 읽으면 내 주머니에 조금 가득 찰 수 있다. 적어도 분수령은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다. 좋습니다. 네, 올해는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1년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분수령의 적시적소에 그때 큰 변화를 알고 미리 한 반발짝만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최고의 기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의 주특기인 매크로 컨텐츠를 갖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면 뭐 화면에 보여드리는 건데요. 주요국들의 통화정책의 대전환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지난 연말에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의 PBOC까지 주요국들의 통화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좀 더
매파적으로 바뀌었죠. 아, 혹시 모르신 분들 계실까봐 네네. 여기는 미국인 거 전 알겠고 그렇죠. 네. 패드니까 네네. 그 밑에가 BOE는 영국입니다. 영국. 네, BOK는 코리아, 한국이고요. 네, ECB는 유로존 국가들, 네, BOJ는 일본, 네. 네, PBOC는 중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인데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색깔별로 좀 나눠놨잖아요. 네. 이 색깔이 의미하는 게 혹시 뭔지 작가님 아시나요? 좋은 건가 나쁜 건가요? 일단 빨간색은 좀 더 매파적인 성향을 바꿨던 중앙은행들이고요. 회색은 매파와 비둘기의 한 중간 정도의 네. 색깔. 그다음에 파란색은 역시 완화적인 성향을 띈 주요국들의 결정이에요. 아, 왠지 그럴 것 같았는데 네. 왠지 틀렸을까봐 아, 네. 틀린 민망할까.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특히 한국 교육에서 가장 문제점 발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손을 들어서 의견을 제시해야지 AS가 있는 것이니까요. 왜냐면 여기에 매둘기 돼 있길래 네네. 이거 이쪽은 매파고 네네. 그럴 것 같았는데. 맞습니다. 저는 사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주는 매둘기다라는 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매둘기라는 것이 매와 비둘기의 합성어인데요. 그렇죠. 겉은 매파적이요. 하지만 속내에는 여전히 비둘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을 네.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당장 매파로 급작스럽게 가는 흐름은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고 네. 공교롭게 이게 아마 방송 될 시점이면 목요일 날 새벽에 12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됩니다. 사실 그 의사록이 발표되는 것 때문에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고 우리 증시도 지금 눈치 보기 장세거든요.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근데 12월 FOMC에서는 매파적인 발언들이 꽤 강할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러다가 미국이 올해 3월 달에 테이퍼링이라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공급해왔던 양적 완화의 규모를 줄여주고 그게 올해 3월에 종료되거든요. 네. 그 종료된과 더불어서 금리 인상까지 빠르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컨센서스화 되고 있어요. 그게 이번 12월 FOMC 의사록에 상당 부분 강조될 거라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동성의 결과물로서 자산 가격에 기대가 있는 우리 주식시장이라든지 네. 자산시장은 긴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연준의 이번 대전환의 결정이 겉으로만 보면 팩트만 말씀드리면 좀 매파적이다. 하지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게 매파적이라고 본다면 지금이 가장 매파적이고 6개월 뒤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매파적인 성향은 좀 더 누그러질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을 몇 가지 차트와 아니면 저희 근거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것을 먼저 모두에 말씀드리고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 보시면 BOE 있어요. 사실 영국은 관심 없잖아요. 영국은 브렉짓 이후에 독자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유로존과 달리. 이번 연말에 있었던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중에서 가장 주인공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BOE, 영국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관전 포인트 보시면요. 영국이 주요국 중앙은행 중에서 코로나 이후에 가장 먼저 금리를 인상해버렸습니다. 흔히 이거는 글로벌 외국인들, 해외 IB들, 헤지펀드들한테는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냐면 주요 선진 중앙은행 중에서 금리를 올리겠네. 그러니까 여기에 발맞춰서 미국 연준은 또 테이퍼링도 종료한다 그러고 점도표라 그래서 미국 연준 안에서 18명의 연준 위원들이 각각 내년 내후년 그 글피에 얼마나 금리를 올릴 것인가를 찍어주는 점을 찍는 걸 점도표라 그러는데요. 그 점도표도 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는 시그널을 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국은 이미 금리를 올렸고 다음 차례는 미국이네. 미국이 올해 3월에 금리를 당장이라도 올릴 수 있겠네 라는 컨센서스로 상당히 지금 금융시장들이 스퀴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눈치 보이 장세로 몸을 사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BOK가 좀 재밌는 게 한국이거든요. 한국이 작년에 2번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총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임기가 만료되는 올해 2월 말 이전에 한 번 더 올리겠다. 그럼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또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한국도 여전히 컨센서스가 이런 겁니다. 한국도 신흥국의 범주에 아직까지는 있어요. MSCI 기준으로. 하지만 경제력은 대부분 선진국 범주에 있죠. 그렇죠. 약간 어떻게 보면 반은 신흥국, 반은 선진국인데 어찌됐건 신흥국 중에서도 자체 펀더멘탈을 감안해서 금리를 올렸던 BOK. 추가적으로 또 금리를 올리겠구나라는 게 지금 다 컨센서스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 역시도 말씀드리면 저는 올해 한국은행이 많아야 2번? 그러니까 작년 벌써 2번 올렸기 때문에 올해
잘못하다가는 세네 번 올리겠지라는 컨센서스는 좀 과하다. 공교롭게 오늘 아까 전에 좀 더 뉴스플로우를 보니까 사실 추가 경정 예산, 그러니까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번 정부가 레임덕 가기 바로 직전 이 순간에 좀 더 코로나 때문에 돈을 풀어서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쪽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죠. 오기 전에 한 15분 전에 기사입니다. 뭐라고 하나요? 추경 없다. 아, 진짜? 네, 추경은 아직까지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부동산 경기의 쏠림, 뭐 우려 이런 것들이 추경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뭐 공식적인 멘트이긴 해요. 하지만 이거는 향후 상황에 따라서 좀 급변할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에서 약간의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사라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페드, 미국 연준, BOE, 영국, BOK 한국까지도 어쨌든 다 매파적인 발언과 제스처를 취했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팩트이고요. ECB하고 BOJ는 좀 재밌는 게 제가 이제 회색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관전 포인트를 보시면 돼요. ECB가 연준의 QE가 있다면 먼저 양쪽 하나 보시죠. ECB는 PEPP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특별히 너무 어려워졌으니까 양적 완화를 좀 더 하겠다. 그게 긴급 대출 프로그램이에요. PEPP인데 그게 이번에 이제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도 아직까지 경제가 불안하지만 미국과 더불어서 더 이상 긴급하게 더 돈을 쓴 것은 끝내겠다. 상당히 이거는 매파적인 거예요. 그런데 곧 이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유럽은 이 코로나 사태를 막기 바로 직전까지도 옛날 2012년 남유럽 위기, 당시 피그스 위기가 계속해서 유럽 경제를 갉아먹고 있었어요. 더 이상 유럽 국채를 사줄 사람이 유럽 중앙은행이 아니면 없었습니다. 그게 흔히 우리가 APP라고 해서 유럽 중앙은행이 미국 QE처럼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해오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해오던 거 안에서 코로나 때문에 더 덮은 거거든요. PPP로. 이 PPP는 없어졌지만 기존에 이 해왔던 거 있잖아요. 이거의 규모를 오히려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일단 다시 한번 백투 노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정책을 되돌릴게요. 하지만 유럽은 다른 국가들하고 달리 열 몇 개의 국가들이 다 각자 각생의 경기 상황이 다르니 한 번에 딱 연준처럼 중단하면 더 큰 우려가 있으니까 기존에 해왔던 거 있잖아요.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규모를 늘려주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ECB도 상당 부분 매파로 가고 싶어 한다. 의중은 보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또 프랑스에도 새로운 또 변이가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의 돈은 어느 정도 더 풀어주는 임시방편을 좀 했다. 그래서 저는 ECB는 회색으로 분류했지만 그래도 약간의 매파적인 성향은 보였다라고 보는 거고요. BOJ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랬고 계속해서 완화적인 정책을 필 중앙은행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총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관전 포인트가 되게 재밌어요. 2023년까지도 BOJ, 일본의 중앙은행이 안정 목표라고 있는 2%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공식 석상에서 천명했어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일본을 빼고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잖아요. 이미 물가 수준이 다 6%에서 7%를 넘나들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은 지금 올해 조만간 7%를 찍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일본만은 여전히 디플레예요. 왜요? 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고령화에 대한 이유. 그리고 얘네들이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하면서 코로나 이슈 때문에 1년간 연장시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우리가 올림픽 하면 기대했던 수익들의 5분의 1도 수익을 못 거뒀다고 합니다. 그렇죠. 무관중 아니었나? 맞습니다. 맞아. 네, 무관중이기도 하고 그만큼 투자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국 돈을 풀어봤자 돈이 돌지 않고 있는 게 일본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공식 석상에서 BOJ 총재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말은 건 뭐냐면 적어도 2023년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초완화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하겠다. 오히려 일본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있을 것이다. 사실 김작가 TV는 국내 주식 투자들도 많이 보지만 조만간 이제 서학개미의 레벨 2로서 글로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해외 IB들이 일본을 되게 주목하고 있다. 왜 주목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일본은 뭐해 먹고 사는 나라냐면 여전히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주요국들의 대전환에 대해서 통화정책을 약간 점검하고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늘 환율 전망을 단기 6개월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달러는 계속해서 강해질 겁니다. 향후 6개월 동안은?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톱을
나타낼 거니까. 네. 6개월 동안 강한데 굳이 1분기, 2분기 나눠주자면 1분기에 더 강할 거고요. 왜냐하면 매 발톱이 좀 더 선명하니까. 2분기에는 1분기보다는 좀 완화될 거예요. 네. 그래도 지난 연말보다는 아니 지난 3분기보다는 지난해 강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에 있는 엔화는 약세일 거예요. 더구나 이 BOJ는 네. 적어도 2023년까지 올해가 아닙니다. 내년 말까지도 동결을 하겠다라고 하면 벌써 엔화가 달러 대비 115엔을 넘고 있어요. 수출이 잘 될 수 있는 룸이 첫째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국가 모두 테이퍼링 긴축을 통해서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데 유독 일본만이 다시 한번 유동성을 풀고 있다. 그렇다면 자산 가격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사라진 건 사실이지만 해외 IB들은 일본 국가적인 단위에서 컨트리 픽으로서는 네. 자산 배분의 우선순위에 가장 놓여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리는 거죠. 6개월 동안 달러 강세라는 거 원달러 환율의 달러가 그러면 네네. 1,200원이 넘어갈 수 지금 1,100? 지금 1190원, 네. 네. 네, 이미 1190원대 중후반에 있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재밌는 게 달러는 강세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화는 약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BOK가 어땠죠?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거다는 컨센서스가 잘 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터키나 이런 무너지는 국가들 대비 한국은 뭐 펀더멘탈이 다르지만 1200원 선이라는 심리적 안전선을 일단은 안 넘고 있는 겁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자금을 사고도 있고요. 그런데 조금씩 기스가 나고 있어요. 뭐냐면 1월 1일 날 새해가 됐다고 다들 뭐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제 눈에 들어왔던 경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한국의 수출 데이터. 안 좋았어요? 한국의 수출이 2021년 동안 6,440억 달러 정도의 금액을 기록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잘 된 거 아닌가요? 엄청 잘 된 거죠. 이 정도로 가다가는 2024년 내년에는 7천억 달러를 넘는다 그래요. 무역 규모는 전 세계 8번째로 커졌습니다. 그럼 다 해피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12월 달에 무역 수지가 적자예요. 수입이 더 많았습니다. 무역 수지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달러의 양이에요. 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았습니다. 네. 수출이 잘 됐지만 비용단의 부담 때문에 12월 달에 물론 잘 된 가운데 그러니까 흑자 가운데 이제 적자가 잠깐 난 거죠. 계절성으로. 하지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들어오는 자금에 대한 유입이 이전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하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거는 한국은행이 올해 1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고 난 이후예요. 네. 저는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인데 아직까지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죠.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할 거다. 1월 달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직 달러 환율이 1,200원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다간 공교롭게 아마 이번 주에 또 12월 달에 FOMC 의사록이 나올 텐데 그때 잠깐 더 강한적인 매파적인 메시지가 우리 시장에 나타난다면 우리 김작가 TV 이 방송이 나가자마자 그 주에 1,200원 선까지는 아니겠지만 1,190원 후반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불안감 때문에 네. 연초 새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큰 방향성이 없는 게 우리 시장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네. 그래서 BOJ는 컨트리 픽을 감안해 봤을 때 일본이 가장 이 유동성 측면에서는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끝으로 PBOC. 인민은행은 사실은 저는 이게 과연 좋은가에 대해서 다시 곱씹어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또 증권방송 하면서 여러 패널들하고 저희 선후배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가 중국이? 그런데 데이터를 보니까 헝다 사태 때문에 그럴만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김작가 TV에 나와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의 인플레이션 압력의 근원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린플레이션, 공급 차질. 하지만 또 하나 중에 하나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중국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네.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중국의 제품을 안 쓰는 곳이 없거든요. 없죠. 그렇다면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비싼 가격으로 전 세계에 스프레드 아웃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담 속에서 물가를 올리는 것은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공급 쪽이 차지하는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PBOC, 즉 중국의 인민은행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지준율을 50bp 인하했고요. 네. 더 나아가서 기준금리격인 LPR, 이 시중의 평균금리인데 이걸 또 인하해버렸어요. 네. 이 말은 다시 유동성을 풀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긍정적인 부분은 이렇게 유동성이 풀면 헝다 사태에 대한 자금에 대한 압박이 일부 모면할 수 있죠. 그리고 과거 통계를 보면 인민은행, 즉 중국의 M2 지표, 유동성 지표랑 경기 지표랑 선행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경기가 좋아질 겁니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더 불안한 거. 지금의 이 모든 오늘 이렇게 그레이트 시프트 아니면 주요국의 대셔나 매파적인 이런 근저에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있거든요. 그럼 그 인플레이션의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
중국발 인플레이션이었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혹시 우리가 소탄 대신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상당 부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올해 공교롭게 2월 달에 베이징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말미에는 중국이 과연 이 올림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 건데 결국 올림픽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지금의 이 헝다 사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중국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유동성을 푸는 게 결국 나중에 큰 부작용을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있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컨센서스가 중요한데요. 네. 지금 글로벌 IB들이 중국의 PBOC가 이번에 5bp밖에 인하 안 했단 말이죠. 네. 보통 인하는 10bp씩 하는데 다음번에 더 할 거다. 추가적으로 더 인하할 거다. 한 번 더. 그렇죠. 그러다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더 불 붙는데 혹시 기름을 껴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감도 상당히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서두에 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각 국가마다 넣어진 상황이 다르다. 하지만 뭔가 이전하고 달리 주요국들의 큰 통화 정책이 이전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좀 더 명확해졌다. 그래서 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금융시장은 이 명확한 게 좀 더 속도감을 낼 거고 그게 추세적으로 뻗어날 거야 라고 다들 대응을 할 텐데 어떤 국가, 특히 글로벌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미국과 중국은 이 컨센서스가 또 바뀔 것 같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갖고 왔는데요. 네. 이 차트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잘 못 보실 수 있는 차트인데 제가 예전에 그 증권회사에 있었을 때는 자주 봤던 차트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인플레이션 그러면 물가 지표를 많이 보여드리죠. 뭐 CPI나 PC. 네. 근데 이거는 인플레이션의 경제 지표이긴 한데 CT그룹에서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것을 발표해요. 그게 바이 데피니션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경제 지표가 발표하기 전에 기대치가 있잖아요. 네네. 전망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달 물가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김 작가님이나 저나 이제 전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5% 오를 것 같은데 근데 실제 발표되는 게 4%면 제 기대치가 더 높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표는 내려가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5% 정도로 예상했는데 6% 나왔다, 7% 나왔다 그러면 이 지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 이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인덱스 지수가 글로벌리 미국, 중국, 영국, 유로존, 일본 앞에 모든 국가들의 대전환을 이끌었던 가장 백본에 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던 거는 많은 차트를 보셨으니까 네. 근데 이 차트는 그 물가의 기대치보다도 더 올랐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방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오히려 선진국 중앙은행 중에서 영국도 처음으로 금리 인상까지 단행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공통 분모들. 일본이 제일 낫네요. 그러니까 일본은 여전히 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 있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보면 중국도 이렇게 좀 높아지고 있고요. 글로벌이 다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럼 이제 각 국가들마다 하나씩 보려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자 인플레이션이 기대치보다 더 높아지는 건 오케이. 그러니까 전부 다 변했겠구나. 그런데 특히 미국과 영국이 상당히 매파적인 발톱을 드러냈는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경기도 좋다라는 것을 깔고 있어요. 특히 중앙은행은 고용시장과 물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정책을 결정하는데요. 네. 그걸 흔히 조금 고상한 말로 듀얼 먼데이트라 그래요. 이중 책무. 그러니까 고용도 안전하게 이끌어가면서 물가의 상승세를 좀 낮춰주면서 아니면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각 중앙은행들의 책무라는 것이죠. 근데 영국과 미국을 보시면 고용시장이 상당 부분 회복했어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네. 영국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전 세계에서 이렇게 봉쇄령을 강하게 하는 국가가 있을 정도냐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옥죄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실업률이 코로나 이후에 차츰차츰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물가만 잡으면 되겠네.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미국 역시도 테이퍼링이 월 150억 달러에서 이번에 300억 달러로 줄어드는 속도를 2배랑 높였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러다가 고용이 안 좋으면 이 제스처를 못 취했을 텐데 상대부 이게 주간 단위 신규 실종 건수 뭐냐면 미국은 주급을 보통 받거든요. 네네. 그러면 요번에 실직하면 국가에 청구해요. 나 실직했으니까 돈 주세요. 근데 그게 높아지면 그만큼 실업자가 많았다는 거고 그쵸. 내려가면 그만큼 이제 다시 한번 취업을 했다는 것 같은데 이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어요. 많이 다 돌아갔네요.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곱씹어 드릴 거예요. 표면상으로는 돌아갔는데요. 네. 100명이 있었던 고용시장에서 100명이 돌아간 게 아니고요. 50명은 다 이탈해 버렸어요. 어디로?
그게 이제 블랭크라 그러는데 그 지표가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겠다라고 손든 사람이 절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만큼 청구 건수가 낮아진 것도 있다. 그런데 이번 12월 달 FOMC에서 제가 간간히 좀 말씀드리는 건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월 FOMC에서 연준이 고용시장을 포괄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공식적으로. 예전에는 실업률 하나만 봤습니다. 근데 지금 실업률이 4% 초반이거든요. 조만간 6개월 뒤에는 3%대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실업률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지고대로 표면적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다. 코로나 이후에 내면을 보니까 옛날에는 경제활동을 하겠다라고 손을 들었던 사람이 100명이 움직였었는데 이제는 50명밖에 없어서 다 포괄적으로 봐야겠다라는 게 지금 연준의 논의들입니다. 그 논의들이 이번 12월 FOMC에서 좀 더 확인될 거다. 네. 그게 결국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저는 이 포괄적으로 고용시장을 본다는 것 자체가 네. 고용시장을 훼손할 정도로 가파르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낮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힌트들이 아마 이번 주 목요일 날 새벽에 우리가 확인이 될 거고 금융시장은 그러면 이런 걸 확인하기 전까지 어느 방향성을 내기는 힘들다. 네, 유럽은 이렇습니다. 유럽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유럽은 요번에 APP라고 네네. PPP라고 팬데믹 이후에 잠깐 들어가 보죠. 네, 팬데믹 이후에 미국처럼 왜냐하면 유럽 사회에서 코로나가 워낙 터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럽은 또 여행으로 대부분 국가들이 먹고 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락다운 들어가서 다들 죽을 것 같으니까 자영업자들한테 돈을 훨씬 더 많이 줬단 말이죠. 자영업자를 떠나서 국가 단위로도 많이 줬고 그런데 이제는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이번에 중단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PP라는 건 좀 더 넓혔다. 왜 이런 조사모사의 격을 했느냐? 결국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유로존은 국가별로 성장의 차별화가 있다. 만약에 네덜란드나 벨기에나 오스트리아처럼 다 좋았다면 APP의 추가적인 규모 확대는 없었을 겁니다. 네, 근데 유럽을 이끌고 있는 독일, 프랑스, 남유럽의 중심인 스페인, 이게 결국 유럽의 빅3거든요. 이 국가들이 전부 다 아직까지 뒷걸음치고 있어서 이런 국가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기존에 해왔던 유동성은 계속해서 공급하고 오히려 일시적으로 불안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들은 좀 더 캐치업하겠다. 다만 한시적으로 한 6개월 정도만 이런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로존은 앞으로부터 이 성장이 이게 이제 3분기 기준이거든요. 조만간 4분기께 나와요. 네. 만약에 4분기에 정반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전부 다 캐치업했다. 네. 이러면 유럽의 컨센서스가 바뀔 겁니다. 좀 더 매파적으로. 그걸 돈 우리가- 푸는 게 빠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 회복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는 최근에 나왔던 데이터를 보면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BOK는 뺐어요. BOJ는 뺐고. 왜냐하면 한국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상황인 거고 BOJ는 워낙 디플레니까 중국은 이 헝다 사태 여파가 실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데이터가 중국의 주택 가격의 전월 대비 증가율입니다. 근데 이 보시면 2015년 4월 이후에 계속해서 플러스. 그러니까 중국도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거죠. 중국도 부동산 비싼가요? 그렇죠. 중국도 왜냐하면 이 헝다 사태 이런 것들이 중국의 헝다그룹이 에버그란데 그래서 부동산 개발 시행이거든요. 왜 이렇게 잘 됐을까라고 보면 그만큼 니즈와 수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도 부동산 가격이 한국하고 똑같아요. 상당 부분 초이노믹스 이후에 한국도 계속해서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월 대비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최근 들어서 약 한 80개월 만에 중국이 드디어 전월 대비 마이너스를 찍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마이너스는 아니죠. 근데 같이 그려보시면 중국의 주택가격과 한국의 주택가격의 콜레이션이 워낙 강해요. 그래서 한국은 물론 KB 인덱스 지수 자체, 국토해양부에서 나오는 실거래가 자체가 약간의 전후절삭하고 평균 미디언 값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이만큼 마이너스가 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세는 좀 둔화되고 있는 게 한국도 그렇고 중국은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갔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인민은행인 PBOC가 이번에 금리를 낮추는 초유의 제스처를 취한 거다. 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소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케이 지금까지 다 됐다. 앞에 이렇게 중앙은행이 다 이렇게 바뀌었고 이런 각자의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바뀐 거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가져가야 될까? 결국 가격 변수가 바뀔 텐데 가장 중요한 가격 변수예요. 특히 연초의 환율은 중요해요. 연초의 환율을 베이스로 연말까지의 전망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가 다 여기서 결부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달러는 여기 보시면 검은색이 달러거든요. 작년에 달러 지수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달러가 강세가 됐다는 거예요. 이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강해질 거다. 적어도 6개월은. 왜냐하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파적인 발톱이
좀 더 확인될 거기 때문에 공교롭게 이거 아마 편집하고 그 다음날 바로 새벽에 FOMC 의사록이 있을 텐데 그 의사록에서 좀 더 강하게 매파적인 성향들을 우리가 확인할 거다. 자, 그렇다면 다른 거, 뭐, 엔이라든지 유로 계속해서 약해질 거다. 즉, 엔이 115엔을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달러 강세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나오는 거고, 재밌는 건 위안이에요. 위안은 중국 인민은행이 이번에 완화적으로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인민은행의 스탠스는 뭐였냐면 선별적인 긴축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헝다 사태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개발이 난잡하니까 좀 더 옥석 가리기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요번에 경기가 무너져서 다시 한번 완화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은 강세 압력이 워낙 깊었기 때문에 위안 보세요. 이 위안이 계속해서 이렇게 강세였어요. 이 강세가 조금은 누그러질 거다. 강세가 좀 더 약화될 거다. 자, 그럼 그 사이에서 달러는 강하고 유로와 엔은 약하고 위안은 강세가 좀 누그러지고 우리 원은 어떨까? 약간의 박스권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원이 작년에 계속해서 약해지다가 어느 순간 약세가 좀 끝났어요. 여기가. 그렇네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한국이 금리를 올렸어요. 2번이나. 바로 반영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약세가 되다가 8월 달에 금리 올리고 그리고 11월 달에 올리니까 이렇게. 더구나 지금의 컨센서스가 뭐냐면 한 번 더 올린다며 총재가. 그러니까 이게 버티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냐면 여기서 굉장히 바보같은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금리를 올리면 이게 다시 왜 이렇게 다시 오르나요? 그러니까 환율은 양 국가의 금리 차에 의해서 반영을 합니다. 물론 환율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경기 펀더멘털리, 금리차, 물가차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죠. 근데 오늘은 여기서 어떤 걸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금리 차에 대해서 수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기준금리가 높아요. 그러면 가만히 갖고 있어도 한국이 5%, 미국이 1%. 그러면 나한테 돈을 맡기면 내가 5% 드리고요. 한국에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돈이 들어옵니다. 달러가 넘쳐나요. 그러면 수급에 의해서 달러는 많아지니까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건데, 근데 최근에 터키를 보면 터키가 최근에 인플레이션 압력, 근데 터키가 리라화가 값어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금리를 올려야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에그르도란이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더 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군사 정권을 갖고 있는 터키 대통령이 전혀 다른 이론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금리 시차 때문에 반응 안 하더라.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금리를 낮춰서 경기가 살아나는 자신감과 시그널을 보여주면 다시 돈이 들어올 거다라는 이론을 피고 있는데 현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터키 리라는 종이 쪽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한국도 만약에 8월 달, 11월 달 두 번 금리 인상을 떠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금리 인상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횡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월 달 이후에는 좀 고민이 섞일 겁니다. 만약에 총재가 3월 달에 당장 새로운 총재가 오지 않고 약간의 공석 기간이 지속된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다시 한번 원도 약세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달러는 꽤 강하게 6개월 동안 이어질 거니까. 그러면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정도의 우리 달러 환율의 전망을 하자면 어디에 꼭 도달할 겁니다. 이런 전망은 사실 되게 어렵지만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의 수준 1190원 선보다 윗선 밑방향으로 1200억 선을 갈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을 감안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 자, 그렇다면 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죠. 도대체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언제 살까요? 뭐 여러 가지 있죠. 기업의 수익, 펀더멘탈리. 하지만 딱 환율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우리 흔히 경제학에서 세트리부스 페리부스라는 게 있어요. 다른 가정은 다 무시하고 이 하나만 놓고 보자. 물론 이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가정을 되게 러프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걸 놓고 봤을 때 외국 입장에서 이러는 겁니다. 내가 한국에 투자할 건데 투자하는 족족 값어치가 원화가 약해져. 그러면 지금 할까요? 나중에 원화가 강해질 때 할까요? 나중에 강해질 때. 그렇죠. 그래갖고 사실은 원화가 약해지면 더구나 추가적으로 더 약하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 당장 들어올 놈도 그래서 이것도 외국인의 타이밍하고도 좀 달라질 수 있다. 수급이 안 좋아지겠네요.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안 좋아하는데 더 이상 안 좋아질 게 없다. 그러니까 좋아질 게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도 있고 어쨌든 우호적인 환경은 좀 아닐 수 있다.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가 올릴 것 같은 기대감이 있고 한국은 따라서 금리를 올리고는 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린다는 게 약간 누그러진다면 외국인 수급에서는 좀 더 불안할 수 있다. 단 이렇게 원화가 약세가 되면 경제라는 게 되게 복합적으로 엉켜 있잖아요. 원화가 약세되면 또 한쪽에서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출업자들. 이게 다 이게 시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딱 구간을 두고 이런 것도 보시고 이런 것도 봐줘서 결론이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실상은 다 안 맞는 이유가 다 맞물려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나서 어느 정도 다 감안하고 나서 판단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판단하는 것은 언제 달라지냐면요.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달라집니다. 평상시에는 별 당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조건들을 다 알고 계셔야지 어떤 이벤트가 딱 있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감안해서 전략을 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6개월간은 이런 흐름에서 큰 환율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제 환율에 대해서 달러, 위안, 엔, 유로, 원을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뭔가 지금 엔은 밑으로 가고 있고 유로 밑으로, 위안은 정체, 원은 정체되거나 또 밑으로 좀 갈 확률이 높고 한 개만 딱 달러만 강세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한 생각했을 때는 그럼 이런 시점에서는 향후 6개월 동안은 미국 주식 투자를 위주로 하는 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좀 더 비중을 늘려도 되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그게 지금까지의 시장의 큰 흐름이죠. 그러니까 연초돼서 우리 코스피 지수도 어떤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고 박스권 장세로 눈치 보기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상반기 내내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좀 더 뎁스하게 들어가서 1분기와 2분기를 나눠서 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1분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좀 더 선명해질 거예요. 연준은 좀 더 매파적으로 올해 3월 FOMC에서 좀 더 그럴 것 같고요. BOE는 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노릴 것 같고요. 한국의 BOK도 공교롭게 1월 달에 금리를 올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앞에 이 매파적인 성향이 1분기 때는 그대로 이어질 것 같고 좀 더 선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ECB나 PBOC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2분기가 되면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매도 먼저 맞는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매파적인 것들이 더 매파적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매파적인 것이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잠시 매파적인 것이 누그러질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전망을 하는 거고 그런 가운데 지금 바짝 긴장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내 주식 안 한다. 이제 해외 주식 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런 식의 돈도 안 들어오고 더 힘든데 라고 했던 것이 1분기라면 2분기 때는 그게 조금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들어갈 타이밍이냐면 이럴 때 역발상이 중요한 것이죠. 1분기는 1월, 2월, 3월로 우리가 노력해 봤을 때 적어도 구정이 끝나고 2월에서 3월 초봄이 되는 그 시점부터는 살짝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1분기 때 매도 먼저 받았기 때문에 2분기 때는 아직까지는 산얼음 판이지만 그래도 훨씬 더 누그러질 겁니다. 그러면 먼저 타이밍을 좀 말씀드리자면 구정 전후로 해서 조금씩 매집하다가 2분기 때 좀 완화 적용이 됐을 때 아마 자산 가격이 많이 좋아질 것 같으니 그때 수익을 향유하시죠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부동산 쏠림도 나와 있어서 그런데 네네. 최근에 금리가 이제 올해 어쨌든 계속 한국도 올리긴 할 거잖아요. 맞습니다. 미국도 3번 올린다고 하고 네네.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 금리가 되게 또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측에서는 어차피 서울 경기는 올해 내년까지는 공급은 없다. 그렇지. 네. 요 두 가지 싸움인 건데 근데 이 두 가지 싸움이 명확한데 또 전문가분들 해석은 다르더라고요. 네네. 뭐 이제 위원님께서는 어느 쪽을 조금 더 손을 들고 주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요것만. 네. 저는 사실 이런 방송에서 이런 얘기 처음 하는데 제 처가 금융회사 다녀요. 네, 증권회사 다니는데요.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제 처가 부동산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김 작가님은 부동산은 어떤 자산으로 분류하십니까? 어떤 자산이요? 안전자산? 뭐 안전자산? 뭐 그것도 하나의 논리죠. 네. 저는 부동산을 감정제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감정제의 바이 데피니션은요. 인간의 심리에 따라서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 제품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건 뭐냐면 추가적인 컨센서스, 기대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금리가 올릴 겁니다. 오르고 있고요. 올해 1월 달에 BOK가 더 오른다 그러니까 이제 시중금리가 기준금리가 1%니까 추가적으로 더 오른다 그러면 1.25로 가는 것이죠. 네. 그런데 속도보다는 레벨이라는 게 있고요. 올리면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 더구나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연준처럼 계속해서 올릴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부동산 가격은 주춤할 겁니다. 근데 저는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에 금리 한번 올리고요. 하반기에 한 번 정도가 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려야 50bp. 말씀하신 거는 그 정도 올리는 거로는 크게 부담이 전혀 없다. 전혀? 네, 저는 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의견은 네네. 위원님의 의견인가요? 그 말씀하신 처의 의견.
이거는 저의 의견. 네. 제 처의 의견은 그분은요? 그분은 물어보고 제가 다음 2부에 갖고 오겠습니다. 근데 저는 볼 때 이런 겁니다. 부동산은 상당 부분 감정제인데요. 네네. 금리가 많이 올랐고 작년 8월, 11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오른다 그러고 대출금리도 올려주고 대출도 옥죄고 있으니 지금 약간 스퀴즈예요. 계절적인 겨울도 있고요. 그런데 이미 컨센서스가 다 반영되고 있다. 악재는. 그래서 여기서 실제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얘기가 있을 거고요. 물론 어떤 대선 후보가 어떤 대선 후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통 부문은 공급이 더 늘린다는 겁니다. 그게 공공이건 민간이건 어쨌든 공급이 늘린다는 것은 수급적으로 보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요인이죠. 하지만 부동산은 공급성이 수직이잖아요.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언제 반영될 거냐? 적어도 올해는 아니다. 부동산이든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전망이든 네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다 각자의 근거를 가지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다 다르잖아, 조금씩. 다르죠. 우리 시청자분은 네. 영상을 보면서 참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와,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그런데 또 이런 거죠. 어려운데 또 좋게 보면 김작가 TV도 저만큼 유능한 저희 동료들이 더 나오지 않습니까? 네. 각자 논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시청자분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선취하는 거죠. 제가 원하는 논리와 데이터를 종합해서 본인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이런 논리로 오를 거다. 이런 사람은 이런 논리로 내릴 거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를 거다 내릴 거다라는 게 시장에 지금 의견이 나와 있다는 게 1차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논리와 이런 논리가 공존한다는 것은 네. 가격이 어느 한쪽에 큰 쏠림은 없다는 것을 또 반증하기도 해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라고 하는 데가 더 위험할 수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라고 할 때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대의 컨센서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시죠. 그만큼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헛갈릴 때입니다. 네. 하지만 제가 보는 논리는 결국에는 많이 반영된 속도적인 측면은 좀 누러질 수 있다라는 것의 가정 안에서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물론 폭은 주겠죠. 하지만 마이너스는 아니다. 중고처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환율 전망 되게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을 사후적으로 저희가 또 계속해서 뭐 논리를 갖다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인데, 근데 그마저도 안 하면 사실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좀 더 제가 리스크를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컨센서스 비틀어 보기입니다. 근데 앞에 나왔던 주요국들이 전부 다 다루진 않고요. 네. 중요한 거 딱 두 개만 다루겠습니다. 네. 미국하고 중국인가요? 중국입니다. 미국은 요번 올리실 거라고 보고 의사록에서도 매파적으로 나올 겁니다. 네. 만약에 안 나오면 제가 여기 와서 당장 반성문 쓰겠습니다. 아, 네, 무릎 꿇는 장면 보여주는 건가요? 네, 무릎도 꿇겠습니다. 네, 미국은 이제 컨센서스가 매파적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월 달 FOMC 의사록이라는 게 새로운 거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12월 달 있었던 통화정책의 결론, 그 결론에 나와 있던 과정들, 내용들을 좀 더 문서화해서 친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왜 우리를 그걸 봐야 되냐면 과거 일인데 그거를 봄으로써 향후 미래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거든요. 그거만큼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근데 매파적으로 나오는 게 컨센서스인데 왼쪽 차트 보시면 이게 12월 달 FOMC 점도표라는 것이죠. 연준의 의사를 전달하는 18명의 위원들이 저 같은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거의 18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9월달, 지난해 9월달에는 그래 해가 바뀌면 한 번 정도, 그대로 3번, 그래서 총 한 7번 정도 올리겠네라는 게 딱 12월달에 이만큼 시프트 올라갔다는 거죠. 해가 바뀌면 한 번은 무슨 소리? 3번. 그러면 한 번은 사실 이렇게 보는 거죠. 9월달 FOMC만 되더라도 내년도 한 번 정도 그냥 하반기 어느 순간 9월이나 12월이나 근데 중간선거 내년 11월달에 있으니까 뭐 이후에 하겠지. 그럼 내년 연말. 그러면 좀 더 러프하게 생각해보면 내년 1년 내내 그냥 금리 안 올리다가 연말에도 한번 올리겠지라고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3번. 이러니까 그러면 하반기에 3번 하나? 아니면 상반기에 한 번 하나? 그러다가 상반기에 3번 하나? 이런 우려감이 매파적으로 확 있는 거죠. 더구나 그 뒤로 3번도 또 2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6번, 2번 했고 8번 올리는 거예요. 25bc 8번 올리면 2% 올린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연준이 제로금리거든요. 그러면 2.25 상단이 2024년 말이 되면 2.25%라는 게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 레벨.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복구된다. 네.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예요. 장기. 장기는 흔히 우리가 롱런이라고 하지만 가로 열고 5년이라고 얘기합니다. 5년 뒤의 전망을 우리가 장기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 빨리 올리건 천천히 올리건 어디까지? 2.5%. 종착지는 같네요. 제가 말씀드린 건 겁니다.
네. 매를 먼저 맞을 것이냐, 천천히 맞을 것이냐, 결국 맞는 횟수는 똑같다. 똑같다. 네, 그렇다면 특히 이 금리에 민감한 게 최근 부동산 자산이잖아요. 그럼 지금 되게 스퀴즈한 이유는 먼저 올리면 많이 올릴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금리 올리는데 도대체 언제 어디까지 올릴까? 10번 올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스퀴즈 됐다가 네. 결국 먼저 때렸는데 나중에 똑같네. 음. 결국 한 번에 많이 때려서 좀 쉬고 때릴 건지 아니면 쉬면서 계속해서 때릴 건지 결국 아픈 거는 먼저 맞는 게 금리가 민감하니까 좀 스퀴즈 될 수 있지만 좀 더 시계를 넓게 보시죠. 결국 종착지는 비슷할 겁니다. 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메시지인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좀 더 중요해요. 이 데이터는 미국의 월가에서 이런 의견을 내는 플레이어들한테 기관 투자자들인 거죠. 애널리스트 비롯해서 물어본 겁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까요? 영구적일까요? 이게 한 논란이 있었죠. 이제 어떻게 보면 연준의 흑역사 중에 하나가 이제 트랜지토리, 즉 일시적이라는 이 멘트가 없어진 것이죠. 근데 저는 또 이제 여담이지만 성장의 일시적 피크아웃이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이건 뭐 차치하더라도 이게 의미한 게 뭐냐면 아직까지 일시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100명한테 물어보면 절반 이상은 아직까지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단 6개월 전에 비해서 그 숫자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모두의 말씀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데 네.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연준의 매파적인 발톱이 좀 더 높아질 겁니다. 네. 그게 적어도 확인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러프하게 보자고요. 6개월 만에 이 사람이 20명 줄었어요. 그럼 6개월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가 볼 땐 크로스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6개월 뒤에는 이제는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물가는 이제 영구적으로 오른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게 무서운 현재적인 컨센서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골든타임도 바뀔 것 같다는 것을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요. 자, 이 컨센서스를 좀 비틀어 보겠습니다. 자, 매파적인 것의 백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장과, 즉 고용과 물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럼 각각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차트 보시면 저는 물가와 성장이 피크 아웃 된다고 봐요. 물가도 지금 계속해서 오르잖아요. 근데 이게 6개월만 있으면 오름폭이 꺾어진다고 봐요.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매파적인 발톱을 유지할 수는 없다. 네. 근데 여기서 고민거리는 뭐냐면 피크아웃 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물가가 2%였는데요. 그 이후에 피크아웃 돼서 물가가 4%예요. 그럼 레벨업이 된다는 거죠. 피크아웃에 무게를 줄 거냐, 레벨업이 될 거냐. 네. 저는 피크아웃 되는 것에 좀 더 방점이 있어서 매파적인 발톱을 숨길 거다. 왜냐하면 지금은 왜 매파냐? 물가를 잡기 위해서 매파인데 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기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기 위해서 좀 더 빠르게 매파적으로 바뀌는 건데 결국 이게 누그러지면 발톱을 숨길 것이다. 혹자는 저한테 얘기하죠. 그래도 레벨이 높다. 그래서 이 발톱을 유지할 거다. 근데 저는 후자에 있다. 왜냐하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고용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포괄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왜 피크아웃이라 되는 논리는 이거예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렌트비. 네. 이건 이제 부동산 렌트인 것입니다. 이게 소비자 물가의 약 한 40% 러프하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 오르면 소비자 물가의 0.4% 정도의 상승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언제 꺾어질 거냐에 따라서 피크아웃 논란이 있지만 이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레벨이 높아진다 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공교롭게 오늘 오기 전에 아침에 JP모건에서 이런 뷰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죠. 미국의 올해 1분기가 물가가 피크래요. 저랑 똑같은 전망을 오늘 골사에서 냈더라고요. 원인은 에너지 가격이 피크아웃되고 있다. 레벨은 높죠. 하지만 상승률을 보면 이미 정점은 이미 끝났다. 그리고 천연가스도요. 네. 지금 뭐 오늘 이 시간에도 간간히 좀 말씀드리겠지만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러시아산 천연 가격이 매우 높아요. 가격이. 그것만 놓고 보면 계속해서 천연가스를 비롯한 물가 압력이 높아질 것 같아요. 단 미국산 천연가스는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요.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은 국제유가도 그렇고 미국산 천연가스도 그렇고 이미 고점 찍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자재로 비롯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누러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피크아웃에 좀 더 피크아웃과 레벨업이 물가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걸 일단 보여드리는 거고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의 ATL GDP 나오라는 게 ATL이 애틀란타 연준이에요. 미국은 지역 연준들이 있거든요. 시카고 연준, 애틀란타 연준. 근데 애틀란타 연준에서 어떤 걸 개발했냐면 이 GDP라는 게 우리 경제학에서 배우는 한 국가 간의 총 생산이잖아요. 분기별. 근데 이게 너무나 정확한 데이터인데요. 이거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게 빨라야 분기 한 번이에요. 왜냐면 분기마다 한 번 짓게 하니까. 근데 이거 갖고 미국 경기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좀 컴퓨팅이 이렇게 발달됐는데 좀 빠르게 볼 수 없을까? 아틀란타 연준이 해결한 겁니다. 내가 매일 보여줄게. 매일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 좀 더 테크니컬히 말씀드리면 매일 나오는 경제 지표가 컨센서스 대비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이것을 소비면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 비중 68% 그걸 웨이트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좀 복잡한데 어쨌든 매일 나오는 경제 지표를 갖고 그날의 GDP를 추정한다. 바이어스는 좀 있어요. 하지만 트렌드는 똑같습니다. 이미 피크아웃 최근에 좀 올라왔지만 여전히 지난 2분기보다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경제도 좋아지는 것의 피크아웃 올해 1분기 오미크론 사태 때문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는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경기도 이미 피크아웃인데 물론 이전보다 레벨은 높죠. 그러니까 피크아웃과 레벨업이 끊임없이 의견이 분분할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방점을 드리는 게 이 고용 때문에. 어디에 뭐냐면 경제활동 참가율이에요.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 경제가 보통 전체 인구는 3억 명 정도 되고요. 경제활동 관련된 인구는 한 2억 1,000명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생산 가능한 우리가 15세에서 55세 생산 가능한 인구는 약 한 63%, 1억 명 후반대가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거든요. 이게 최근 들어서 코로나 터지고 이렇게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코로나 충격 때문에 실직자가 된 거죠. 근데 이게 경제활동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아예 그 범주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비경제활동이 있으면 통계적으로 우리가 산출하는 실업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실업률은 계속해서 낮아지는데 이미 절반 정도 사람이 이탈했으니까 50명 갖고 지금 통계적인 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지표가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그런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캐치업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빠르게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12월 달에 매파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쭉 보시면 금방 캐치업 하겠네? 그런데 제가 브레이크다운 해봤어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실업률은 이렇게 빠르게 지금 올라왔는데 이전 수준을 회복했는데 왜 경제활동 참가율은 아직까지 회복이 좀 더딜까? 라고 브레이크다운 해봤더니 세 가지 요소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이에 은퇴했어요. 그 사이에 이 코로나가 사실 6개월이 아니고 1년, 2년 계속 하다 보니까 55세 전후로 사람들이 은퇴해버렸어요. 은퇴했는데 뭐 다시 복귀하려면 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은퇴해서 빠져나간 게 한 0.5%포인트, 약 한 35%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시면 한 1.5%포인트가 아직까지 룸이 있어요. 이게 숫자로 따지면 러프하게 한 500에서 한 600만 명 정도 됩니다. 5, 600만 명이 이미 이탈해 있다고요. 그 중에 약 35%가 은퇴 인구. 가운데는 경제적 충격에 의해서 실직한 사람들, 이게 리오프닝 되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래봤자 0.3%포인트. 네. 이게 앞으로 리오프닝 된다면 이렇게 빠르게 줄어들 거고, 다시 프랑스발 리스크가 미국의 오미로 가면 다시 늘어질 거고, 어쨌든 룸은 많이 좁혀진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방점은 얼마나 더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요소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게 블랭크. 기타 요소. 코로나를 위해서 애기 돌봐야 되는데 아니면 이제 직장이 폐업해서 이런 것들이 설명 불가능한 게 또 0.7. 우리가 많이 러프하게 보자고요. 많이 긍정적인 시각을 보자고요. 지금부터 6개월 뒤에 얼마나 더 캐치업 할 수 있을까? 한 2, 3개월은 경제적인 충격 때문에 좁혀지겠죠. 왜냐하면 경제가 정상화 된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블랭크 어느 정도 코로나 때문에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애기 돌봄이 이런 것들이 정상화 된다면 좀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0.5%포인트 저거 못 돌아가겠죠. 절대치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 블랭크도 과거 보면 여전히 그 규모는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툭 까놓고 생각해서 지금부터 6개월 동안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갈 수 있는 룸은 많아야 0.3에서 0.4%포인트. 자, 그러면 이전보다 코로나 이전보다 여전히 갭은 존재한다. 그렇죠. 그러면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 없겠죠. 저는 없겠다. 부담이 될 테니까.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피크 아웃된다. 고점 찍고 내려온다. 그럼 지금부터 6개월 뒤에 연준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여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결국 인플레이션이 잡고 난 다음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고용시장에 따라서 우리가 연준이 아마 다시 한번 반응을 하게 될 텐데 좁힐 수 있을까? 첫째, 좁힐 수 있다. 둘째, 그렇게 빨리 좁혀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아무래도 조금 완화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네. 충분히.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컨센서스를 비틀 수 있는 그 분수령. 지금은 매파적이라 그래서 달러도 강세고 더 나아가서 금리도 되게 빨리 올릴 것 같아서 스퀴즈되고 있는 1분기는 오케이. 하지만 2분기가 되면 피크아웃 되는 물가를 확인하고
또한 고용시장도 생각보다 좀 더딘데 이때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미국 경제가 힘들어지겠다. 그러면 조금 더 금리는 완만하게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매둘기. 네, 매파적인 성향은 보이지만 이런 가슴 속에 거기에는- 비둘기적인 가면은 지금 매파적으로 있는 건데 그 가면이 벗겨질 때 역발상 그때 남들보다 좀 더 그걸 빨리 캐치업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매파적인 성향이 완만해지는 그 상황을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지금부터 그런 산업과 종목을 구별해서 들어가서 매집하고 있을 단계. 네. 지금은 뭘 적극적으로 사는 단계보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완화적으로 바뀔 지금의 컨센서스가 바뀔 그 상황을 대변해서 지금은 자산을 잘 옥석가리를 할 텐데 그런 거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뭐 산업들도 있어요. 미리 좀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왔어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리오프닝 좋게 보고 있다. 그래서 그 뒤 이후로 그때 당시에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 오미크론인데 저는 더 역발상 결국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지금 하단을 다지고 있는 것이 좀 더 리오프닝 쪽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 이후로 하나투어랑 모두투어 주가는 어땠나요?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때가 6만 원대 후반대인데 지금 7만 5천 원 뭐 이 정도 하고 있어요.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우위 상황은 없죠.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뛰어나진 않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또한 정상화 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숫자적으로 정상화되는 거에 대한 확인 작업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하단이 견고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만약에 이 모든 것이 오미크론이 정상화되고 백신에 대한 리오프닝이 됐을 때 2분기를 생각했을 때 지금부터 야금야금 매집하는 방향이 또 전략 중에 하나죠. 물론 메타버스 NFT 더 많은 성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봤을 때는 좀 더 이런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변수가 있어요. 선거입니다. 선거. 미국은 의회 선거라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중간적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중간 선거, 뭐 이거는 미국 관련된 뭐 다양한 선거 컨텐츠가 있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 되는데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올해 11월 달에 미국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연준이 미국은 정치랑 경제랑 분리한다 하더라도 과거 역사를 보면 영향을 받을 때도 있었고 안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영향을 받을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받을 것 같은데. 받을 것 같으세요? 네. 자, 그거를 제가 과거 경제 데이터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보시는 차트가 뭐냐면 이게 고통 지수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스트레스 인덱스라고도 하고 뭐 페인 인덱스라고도 하고 이게 뭐냐면 미국의 국민들한테 고통을 줄 수 있는 지수를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높아지면 살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소비자 물가랑 실업률이에요. 결국 연준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일 수도 있죠. 보시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고통지수가 보면 70년대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 고통이 그러니까 그때는 물가도 높고 고용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폴 볼커 이렇게 갖고 무자박하게 금리를 20%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그 뒤로 그린스펀, 버냉키, 옐런 계속해서 완화적인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많이 주춤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미국은 계속해서 고용시장이 문제였어요. 실업률이 높았지 물가는 계속해서 디플레이션. 지난 버냉키부터 파월까지. 그러다 최근 들어서 파란색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업률은 낮아지는데 물가 오르니까 고통지수가 높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중간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근데 과거 보면 제가 이 과거 의장들이에요. 번스라는 의장, 밀러, 볼커, 그린스펀, 버냉키, 옐런, 파월 1기랑 2기. 근데 여기가 김 작가님 딱 센스가 있으시면 어때요? 빨간색은 매파, 파란색은 비주기파적인 성향. 번스가 과거 닉슨 대통령 전후로 있었거든요. 색깔이 반반이네. 1기 때 초반에는 완화적으로 갔다가 나중에 매파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닉슨의 중간 선거에 많이 휘둘렸던 의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는 닉슨 때문에 이렇게 고통지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일시적으로 낮춰줘요. 그래서 이런 더 큰 이변이 났지만 어쨌든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그 어떤 중간 선거에 필요 없이 경제 펀더멘털에 따라서 밀러 볼커부터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심지어 파월 의장도 파월 1기는 비주기적 성향이 강했죠. 근데 2기 딱 되자마자 재임을 하자마자 지금 약간 매파적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파월은 이렇게 선정했는데 파월의 지난 1기를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 때 트럼프가 계속해서 파월한테 압박합니다. 금리 낮추라고. 근데 파월이 금리를 올려버려요. 왜냐하면 당시 이렇게 고통지수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저는 감히 말씀드릴 건데 과연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도 매파적인 발톱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고통지수가 높아 있다고 해서 연준이 다시 한번 이 중간 선거, 이 지지율 때문에 바뀔 것인가? 저는 결론적으로 전혀 무차별하다. 선거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고 경기 펀더멘탈 때문에 바뀌면 바뀌었지 선거 때문은 아니다. 근데 실제로 더 보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지율을 볼까요? 일단 바이든 지지율이 워낙 안 좋아요. 이거는 바이든이 잘 못하고 있다. 이건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이 부분은 레임덕이죠. 1년 전하고 격세지감. 바이든이 이런 바이든이 아니었는데 싶을 정도로 못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통령 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오래됐으니까요. 조만간 이제 오늘 밤에 아마 이거는 바이든이 국정연설한 다음에 아마 올라갈 건데 네. 4일날 새벽에 바이든이 국정연설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국가를 그동안 리뷰하고 프리뷰를 해주는 건데 상당히 지지율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좀 더 세게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시장은 좀 냉담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지율이 낮으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고통지수 높아졌는데 연준이 좀 금리 낮춰주면 안 되나? 아니면 오히려 좀 다시 돈을 풀면 안 되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을 법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 인플레이션을 정치학적으로 구분해 보면 리퍼블리칸, 즉 공화당 사람과 데모크래트, 즉 민주당 사람이 느끼는 퍼센티지가 달라요. 지금 미국의 물가가 6.8%거든요. 근데 공화당은 고지고대로 체감 물가가 높은 반면 민주당 사람들은 느끼는 물가 체감이 3%밖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의 지지자들은 다들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중간 선거를 위해서 아마 다시 한번 지금의 연준의 정책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이런 큰 리스크는 지지 않을 것이다. 유권자별로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바이든도 지금의 모든 사람들이 잘 모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지지율도 안 좋고 그리고 연준을 압박해서 좀 더 한번 완화적으로 가든지 아니 뭔가 좀 하겠네. 근데 아니다. 이미 유권자로 보면 다를 뿐만 아니고 연준의 이 큰 얼개를 뒤흔줄 정도의 리스크를 지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지역이 구분돼 있어서 그래요. 어떤 지역은 원자재 가격에 익스포저가 큰 지역의 사람들이 공화당이 많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높으면 체감적으로 내 산업은 유가에 그냥 연동되는 산업인데 너무 체감이 높은 거고 나는 이미 뭐 서비스인데 아직까지 미국의 서비스 물가 높지 않거든요. 그럼 나는 오히려 더 체감적이고. 체감적으로. 네, 이게 각 지역별 산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또 그 지역 색에 따라서 리퍼블리칸과 데모크래틱이 완전히 구분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그 대선을 보면 재밌잖아요. 유권자 수 전체 득표수는 어느 후보가 이겨도 유권자별로 선거인단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얘는 승자 독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보시면 보여요. 그래서 소결론. 올해 연준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연준의 프로젝션이에요. 3월, 6월, 9월, 12월 그러니까 분기 말마다 연준이 계속해서 전망치를 내는 거죠. 올해 2021년 작년 5.4% 성장, 올해 전망이 4%, 2% 이렇게 쭉 전망은 피크아웃, 성장률은 피크아웃. 하지만 우리가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는 2%는 적어도 내후년까지는 유지한다. 그러니까 성장은 뭐 좋았던 거는 좀 안 좋아지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은 한다. 물가는 역시 피크아웃. 올해 이렇게 5% 이상 썼던 게 내년에 절반으로 뚝뚝뚝. 그럼 과연 지금 당연히 매파죠. 데이터 디펜던트 하면. 근데 이 매파의 발톱이 누그러지는 게 저는 사실 맞다. 그리고 AI에서 B를 보면 실질적인 개념을 봐도 성장, 이거는 이윤, 기업의 입장에서 물가, 이거는 비용. 그러면 오히려 올해가 기대치만 놓고 봤을 때 작년보다 훨씬 더 기업은 좋을 수 있다. 자, 그런 가운데 기준금리를 보더라도 우리가 적정 기준금리, 물가에 아니면 잠재 성장률, 이게 중립금리라고 하는 좀 어려운 건데요. 어쨌든 2% 정도 된다고 본다면 이 2%의 기준금리가 가는 게 적어도 2024년부터. 그러면 자, 복귀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맵하건 아니면 좀 완화를 가건 다 좋은데 지금은 어쨌든 너무나 급작스럽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좀 매파적으로 하는 건 오케이. 팩트. 근데 앞으로가 문제. 여기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발톱을 세울 것이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보다 레벨로 봤을 때 이 기준금리가 우리의 경제를 활동을 저해할 만큼 임계치를 넘는 수준은 올해 내년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금리 상승에 대해서 위험 자산에 이제부터 투자 안 해. 이제부터는 다 현금만 아니면 금만 사야지. 이젠 달러만 사야지. 이렇게 딱 옥죄기에는 아직 좀 이른 것 같다.
라는 것을 큰 방점으로 좀 깔고 있다. 금리 인상 부분에서 2022년 올해랑 내년까지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까지 무서워하진 않아도 이미 매는 많이 먼저 맞고 있다. 네. 네, 컨센서스가 이미 오히려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거는 컨센서스를 비틀어 보는 연습을 아니면 그런 습관을 들이면서 전략을 펴야지 네. 올해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근데 그 기회를 먼저 선점해서 조금만 빨리 잡아도 좋다. 왜냐하면 기대 수익률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을 투자했을 때 기대하는 그 눈높이가 작년보다는 현저히 낮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타이밍 싸움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중국입니다. 제가 이제 모두의 큰 다음에 미국의 헤게모니 자산을 굳이 오늘 안 하는 이유는 이거 다음 또 3-4시간이에요. 그래서 벌써 이제 많은 시간이 또 흘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오늘 전 대담을 좀 마감을 할 건데요. 네. 중국은 컨센서스가 뭐냐면 중국이 벌써 기준율 50bp, 네. 기준금리 5bp 인하 했잖아요. 네. 앞으로 더 완화적으로 갈 거다라는 게 시장의 기대예요. 왜냐하면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서 이미 경기, 중국 매크로 환경 선행 지수거든요. 네. 중국 통계청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가 안 좋은데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있으니까 경기를 살리고 싶은 요인이 그 두 번째. 지금 시완이 다시 한번 선산성에 대해서 락다운 들어갔잖아요. 네. 계속해서 중국도 이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락다운 될 거고 이 락다운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는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더 완화적일 필 거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기대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는 건데 그러면 달러는 강해지고 위안은 약세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위안은 계속해서 강세였고요. 오히려 강세 룸이 있는데 그게 조금 누그러지는 것에 그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중국 정부의 이런 자신감입니다. 차트에 보시면 이게 경상거래라는 게 무역해서 들어오는 달러 중국으로 직접 투자는 FDI처럼 외국인들이 직접 돈을 갖고 기업에 투자하는 직접 투자 아니면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들 증권 투자는 뭐냐면 미국의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달러의 공급 루트입니다. 근데 보시면 최근 작년에 가장 높아요. 수출을 가장 잘 나갔고요. 직접 투자, 증권 투자가 너무나 해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렇게 과감하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자신 있다. 달러 자신 있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딴지. 지금까지는 그렇다. 네. 근데 앞으로는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랬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1, 2, 3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네.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렸던 사례가 2014년 후반부터 테이퍼링, 그리고 테이퍼링의 약간의 공백기, 2015년 말부터 금리를 야금야금 올렸던 이 순간, 2014년부터 16년, 이때가 매우 중요해요. 지금하고 매우 똑같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은 그때보다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곧바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컨센서스가 있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아니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가 축소됩니다. 네. 이거는 중국의 금리에서 미국의 금리를 빼고는 거거든요. 네. 중국의 금리가 높으면 중국으로 투자할 요인이 크죠. 이게 내려가면 중국의 투자의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2014년에 연준이 테이퍼링 한다 그러고 종료하고 네. 금리 올릴 것 같으니까 미국의 금리를 떴고 중국은 자체적으로 괜찮다 네. 라고 하다가 계속해서 미중 금리차가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자신 있어 했지만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경상수지 이런 것들이 자본 투자, 직접 투자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이 시기에 갑자기 1조 달러가 증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차 때문에 환율이 요동치니까 중국 정부가 이걸 막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외환보유고를 계속해서 쓰면서 달러를 사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기브업했어요. 네. 못하겠다. 최근에 들어서 중국의 이 수출 경제가 좋다고 하더라도 과거 2015년 4조 달러에 아직까지 30% 정도 못 미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돈을 그때 썼다는 거죠. 네. 그때 달러 위안이 어땠냐? 결국 6.223 지금하고 비슷하다가 7위안을 깼어요. 약세가 됐다는 거죠. 자,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은 공급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버티겠죠. 네. 올해 하반기 계속해서 이렇게 완화적으로 가다가는 다시 한번 7위안을 뚫고 가면서 네. 자금 이탈이 허덕일 수 있어요. 지금은 베이징 올림픽이라는 초유의 사태 때문에 임시형편으로 좀 옥죄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부자연스러워요. 결국 금리 차이 인해서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2014년, 15년, 16년처럼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난다면 올해는 특히 중국한테 뼈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하반기에 중국은 무슨 일이 있냐면 시진핑 4년임, 시진핑 영구집권. 보통 중국은 과거 정권이 10년마다 계속해서 변화해 왔는데 시진핑 벌써 10년 됐거든요. 앞으로 10년 더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마오쩌둥이나 등소평처럼 과거 그 기반에 올린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로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게 뭐냐면 공동부유론이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공동부유론이 뭡니까? 모두가 부자 되자. 그런데 내수를 강화하겠다. 네. 그러면 구매력이 높아야 되겠다.
그런데 환율이 이렇게 약하면 구매력이 낮아지죠. 저는 아마 올림픽 끝나면 바뀔 거다. 중국이. 그렇다면 지금의 컨센서스가 비틀어볼 가능성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종합을 이렇게 해보면 중국과 미국이 컨센서스가 미국은 매파, 네. 중국은 추가적으로 완화적으로 될 거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컨센서스인 겁니다. 기대치라는 겁니다. 자, 이게 적어도 1분기까지 이어질 겁니다. 미국은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는 시점에서 뭔가 변할 거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유로 인해서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이 2월에 있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또 바뀔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유지한다면 과거 2014년부터 나왔었던 중국의 자금 이탈 압박 그거를 중국이 특히 올해 하반기에 그런 게 나타난다면 시진핑 3년임을 앞두고 있는 올해 하반기는 아마 중국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전에 손을 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분수령을 시장의 컨센서스를 좀 비틀어보는 시점을 통해서 우리가 분수령을 잡자. 제가 생각하는 한 3월 전후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최종 목표였습니다. 환율에 대한 전망과 네. 그다음에 컨센서스를 비틀어보자.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다음번에는 와서는요. 예고편인가요? 네, 예고편 잠깐 이제 하려고요. 전 재밌는 얘기 하면서 미국의 헤게모니,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시기마다. 네. 그게 미국 그러면 전략 비축률이라는 게 왜 나왔냐? 결국 석유를 그만큼 미국 안보에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최근 들어서 반도체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패권 경쟁의 변화와 더불어서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인데 그거는 다음에 와서 설명을 하더라도 당장 이제 2월 달에 중국의 올림픽 있잖아요. 그 중국에게 올림픽이란 제가 한번 간략하게 좀 꾸며봤어요. 네. 중국은 올림픽을 2번 했습니다. 2008년 이미 했고요. 동교롭게 올해 2월 달에 또 합니다. 근데 개최지는 둘 다 시는 북경이에요. 북경 하계올림픽, 북경 동계올림픽. 근데 2008년의 올림픽은 중국 정부로 하여금 목적이 있었어요. 성장의 올림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0년 초반부터 계속해서 제조업을 강력하면서 성장세를 올리면서 연평균 10% 이상의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공견하게 전 세계한테 땅땅거리면서 한번 인정받는 큰 계기로 삼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실제 그렇게 됐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때 처음으로 G2로서 일본 GDP를 추월합니다. 2008년 이후에 2009년부터 명실상부가 G2가 돼요. 그거는 중국이 주장하는 걸 떠나서 데이터로서 경제 규모가 이미 일본을 추월한단 말이죠. 이때 한 5조 달러 좀 넘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정부의 조치들이 있어요. 한국의 1988년 서울올림픽이랑 비슷해요. 성장의 올림픽인데 갑작스럽게 빠르게 성장하다 보면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1988년도 한국의 개고기 문화가 골목 뒤편으로 전부 갔었던 일괄적으로 그런 사태랑 비슷해요. 당시 2008년도에 낙후된 모습을 감추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때 투자했던 산업들은 다 망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당시 북경이 오염이 있어요. 대기가 너무 안 좋다. 지금보다 훨씬 더 미세먼지. 그런 것 때문에 인공강우. 네. 그때 당시에 인공적으로 강우를 하늘에서 비를 만들어서 그거를 다 미세먼지를 없앤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게 테마로서 다시 주식시장이 움직였었어요. 두 번째는 교통통제. 네. 10부제부터 5부제까지. 그다음에 철강업체, 매연을 일으키는 철강업체 전부 다 생산 중단한다. 네. 이러니까 철강 가격이 그때 급등하면서 한국의 반사이익을 또 받고 중국의 이런 제스처가 국내 주식 투자한테 연결이 미친다고요. 두 번째는 강제 철거. 당시 북경에 산동네에 있는 모든 철거민들 일괄적으로 다 철거했고 미관상 안 좋다. 당시 뉴스를 찾아보시면 120만 명이나 철거민이 양산됐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지방 정부의 부채로 또 나중에 큰일이 나요. 이런 것들. 근데 이때도 헤게모니 싸움이 있었거든요. 당시 헤게모니 싸움은 미국하고 역시 있었는데 미국이 지금처럼 강하게 제지를 못했어요. 몇몇의 모습은 보였지만 되게 약했습니다. 그 중에 이유는 뭐냐면 2008년 미국이 서프라이즈 때문에 헤게모니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 2008년의 올림픽은 중국 인민군 공산당한테는 상당히 자랑스러운 이벤트예요. 그걸 이번에 똑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른 건 뭐냐면 지금은 이젠 성장은 많이 했다. 성숙의 올림픽을 보이겠다. 그래서 실제 IOC한테 2002년 동계올림픽 딱 때 3, 4년 전의 모습을 보면 당시 그린 올림픽 하겠다라고 이미 천명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린을 하다 보니까 기후환경 산업에 대한 중시가 있고요. 그런 부작용이 있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중국 정부가 그러면 이 그린 환경, 친환경 에너지로서 중국의 산업을 100% 돌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동북 지역의 정전 상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석탄 못 되게 하니까. 석탄 산업에 실직자가 또 엄청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요. 네. 이게 반대급부로 지금 그린플레이션 아니면 그 여타 동남아 국가들의 일부 대체제로서 수혜를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당시는
공산당이 무력으로서 낙후된 걸 강제 철거하고 다 이런 모습을 행위적으로 보였다면 지금은 인권 문제, 인민의 정신을 컨트롤한다는 큰 명제 아래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가 되게 심해요. 상당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 2008년과 달리 2022년도 중국 공산당이 올림픽을 치르기 전에 하는 모습들. 이것 때문에 이제 트렌드가 좀 더 테마성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 결과는 뭐 봐야겠지만 결국 딱 하나 아닙니까? G1으로 발판을 삼겠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IMF의 통계를 보면 이미 2016년 PPP, 그러니까 물가 수준을 감안한 각 국가마다 물가 수준이 다르니까요. 그걸 감안해서는 이미 미국을 추월했어요. 이게 트럼프로 하여금 미중 무역 분쟁을 발발하게 했던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어떻게 보면 G1으로서 상당 부분 경제적인 한 부분은 발판을 삼았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는 2008년 때는 미국이 위기를 맞으면서 많은 제스처를 약했다면 이제는 사실 당시 2008년이 미국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이게 사실 아직까지도 뭐 의견이 왈가왈부해요. 과거 네덜란드부터 있었는데 중국에서 발판했다, 뭐 우한에서 발판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중국이 이 코로나에서부터 여타 국가들에 대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거기 나와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적인 보이콧도 1980년도 모스크바 올림픽 이후에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아까 모두에 시작할 때 일본 동계올림픽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돈 엄청 벌 것 같았었는데 뚜껑 여니까 5분의 1밖에 안 됐다. 왜냐면 무관중. 근데 이러다 보면 사실 북경 동계올림픽도 거의 무관중으로 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경제적인 그런 플러스 알파도 하면 경감될 거다. 그래서 사실 중국에게 올림픽이랑 2008년의 영광이 2022년에는 과연 영광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나락으로 빠지는 모멘텀이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하고 좀 다른 모습이 있다. 근데 이런 것과 결부돼서 큰 헤게모니의 변화도 또 이 올림픽을 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다음에 와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한번 다뤄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어차피 벌써 2022년이니까 여러 가지 코로나를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뭐 나락으로 갈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크게 성공하기는 힘든 상황인 건 이미 거의 정해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국이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상당 부분 코스트를 이것도 하나의 비즈니스거든요. 비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무관중이라는 것은 일단 러프하게 보더라도 입장권 수익은 거의 전무한 거예요. 그렇죠. 네, 벌써 수익이 벌써 기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경제적인 가치는 없어지는 거죠. 그에 대한 후폭풍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번 달 말에 또 오실 거니까. 아, 네. 그러니까 뭐 그렇죠? 구정이 있잖아요. 2월 초에 그 전에 또 해서 또 그때도 구정 전에 올리자고 또 압박을 하는. 어차피 또 그때 뭐 많은 거 여쭤볼 수 있으니까 오늘은 그때까지 지금 한 20 며칠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사이에 1월 달이니까 딱 1월 달에 좀 우리 투자할 때 우리가 뭐 좀 조심해야 되거나 체크해야 될 것들 좀 있을까요? 네, 단연 한국 주식 하신 네, 분들이라면. 한국 주식한테는 단연 국내 주식을 보면서 불구하고 주요 국가들의 변화를 알아주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지금 글로벌 자금들이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정말 매팔까? 연준이 정말로 매파를 할까? 오늘 모두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중앙은행들의 큰 변화가 떡하니 나왔는데 이게 과연 시장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까? 만약에 한 방향성으로 계속 갈까? 아니면 그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갈 쯤에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서 특히 당장 1월 달부터 이미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둥글거리 빈센트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